다른 건 몰라도 한국산 무기는 절대 줄 수 없어.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최근에 구매 중인 한국산 무기만큼은 우크라이나에 이전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폴란드 매체 RMF24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수십억 질로티를 주고 구매한 무기, 즉 K2 전차와 K9 저주포, 그리고 천무 단장 로켓 등 납세자의 주머니를 통해 사들인 한국산 무기를 넘겨주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이 무기들만큼은 오직 폴란드 공화국의 안보와 방위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장교 500명과 장성 3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병력이 러시아에 도착함에 따라 러북 동맹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폴란드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추측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무기들은 지원해줄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 도입한 첨단 무기만큼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우러전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즉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 가운데 특히 첨단 재래식 전력이 전장에 끼치는 영향을 두다 대통령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러전이 발발한 이후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탱크, 기갑, 포병, 보병 등 재래식 전력은 현대전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재래지상전이라고 불릴 만큼 재래식 무기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이 영토 쟁탈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병력과 재래식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병력, 탱크, 보병 전투 차량, 보병 등 재래식 전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전투기와 드론 등 첨단 기술들은 이러한 주요 재래식 작전을 지원 및 보완하는 데 사용 중이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7억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는데 주로 재래식 전력 강화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주력 전력인 재래식 무기 가운데에서 최첨단으로 불리는 신식 장비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꼭 갖춰놔야 할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재래식 무기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전차, 자주포, 장갑차, 포탄, MLRS 등 기존 재래식 무기들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다 대통령이 그토록 아끼고 있는 K2 전차, K9 저주포, 천무 MLRS이죠. 일례로 2세대 전차로 불리는 러시아 주력 전차 T-72 전차와 3.5세대 전차로 불리는 한국의 K2 전차는 같은 재래식 무기이지만 기술력에 따른 현격한 성능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요. 관통력과 방호력, 장전 속도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기동력의 경우 T-72의 경우 톤당 18마력인 반면 K2 전차는 톤당 27마력에 달합니다. 특히 전자장비 시스템에서는 그 차가 훨씬 심해지는데 K2에 장착된 고급 화력 통제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열상 적외선 탐지 시스템 등 K2 전차의 화력, 기동성, 방호력,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죠. 한국이 현재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한국처럼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특히나 지금도 A1, A2, A3와 같은 블록 버전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과거에 화려한 무기 생산국들은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도 유럽 최대 전차 생산국으로서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개발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환경이었고 결국 한국으로부터 1000대의 전차와 700대의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죠.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주변 북중 러일의 폐악질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늘 요구되어 왔고 이에 자국 보유량만으로도 유럽 전체와 맞먹을 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와 한국의 차이점이죠.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하여 1970년대부터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요. 면허 생산한 T-72 M1 전차는 소련제 오리지널보다 신뢰성이 더 높다는 평판을 받아 헝가리와 조지아, 이란, 이라크 등에 팔려나갔습니다. 인도의 T-72 전차 개량 사업도 폴란드 기술로 진행되었죠. PT-91 전차는 2007년 말레이시아 육군 차기 전차 51대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K1 전차를 이기고 수주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의 군란 전차도 이 전차의 파생형으로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많죠. 특히 콘셉트 전차로 양산에 이르진 못했지만 폴란드가 2013년 선보인 PL-01 전차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차로 주목받을 만큼 폴란드는 당시 전차 강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높은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군비 축소 시대에 급격히 쪼그라든 무기 시장에서 자국군 수요마저 줄면서 폴란드 방위산업 전체가 오랜 기간 표류했고 이에 강력했던 생산 라인은 전부 철폐되어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1953년 한국은 미국이 지원해준 M48 전차를 수리하고 분해하며 독자적인 전차 생산을 시도했고 1970년대 들어서 국내 중공과 부품과 맞물려 M48A3K, M48A5K 등 M48을 개량 발전시킨 한국형 전차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K전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K2전차는 한국군의 4차 양산을 통해 드디어 첫 국산형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탑재될 예정이며 PL 버전의 개량을 통해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 KAPS 및 드론 제머들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K3 전차 개발을 통해 130mm 활강포, AI 전산화, 360도 상황 인식 헬멧,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고무궤도, 극대화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점이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K9A2의 경우 완전 자동 양전 장치를 통해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분당 발사 속도도 최대 10발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K9A3의 경우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 대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죠. 천무 MLRS 역시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계속해서 개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세계 최대 14종의 로켓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 80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량되어집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들이 끝없이 개량되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군의 재래식 무기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보유량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의 재래식 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이지만 성능적 측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 CCTV사나 군사매체에서 방영된 중국 시장군 포병부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의 꽁트와 같았습니다. 중국 시장군은 인도와 국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주둔군으로서 중국군이 보유한 최대 화력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럼 한번 보시죠. 목말리는 중공군. 갑자기 장비의 신뢰성 부족을 보여주는 중공군. 발사 차량이 훈련 중 갑작스러운 전기 문제로 인해 정지되고 사전 테스트에서 이미 발견되었어야 할 저항값 증가 등의 결함이 나타난 것은 장비가 고도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군사 장비는 중요한 순간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함은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작전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식 접점 문제와 불충분한 수리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접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접점과 알코올로 저항값을 낮추는 시도는 매우 구시대적 방법입니다. 장비 유지 보수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장비라면 접점 불량 문제 대신 비접촉식 센서를 사용하거나 접점 소재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수동 장전 방식을 고수하는 중공군. 수동 장전은 병사들에게 높은 체력 소모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피로와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수동 장전 시간 중 피격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대 군사 장비에서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표준이지만 여전히 수동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군 장비의 자동화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천무가 열발 쏠 때까지도 아직도 장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안테나도 고장이 나게 되는 참담한 상황. 훈련 중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안테나 문제로 인해 신호가 약해지고 재설치를 해야 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자전 상황에서 안테나의 문제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서 중요한 통신 및 신호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군의 전자전 대응 능력과 장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며 실전에서 정보 전달과 통신이 끊길 위험이 있어 치명적입니다. 운용하랴, 수리하랴, 오늘도 바쁜 중공군. 장비의 모든 문제 해결을 니젠동이 주도하는 장면은 중앙 집중화된 관리 체계와 체계적인 수리 절차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전체적인 관리 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극한 환경을 대비한 장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군 병사들이 고생하는 모습은 군 장비가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장전은 언제 되는 것인가? 한편 꾸준한 기술 개발로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 무기 체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UAE에 드론을 수출한 8월 3일인데요. 8월 3일은 2019년에 설립된 젊은 국방 스타트업입니다.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탄탄한 기술력으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업체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은 즉각 교치 가능 탄피바지와 수동 급속 삽탄기 그리고 수동 급속 탈탄기인데요. 우러전 이후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8월 3일은 세이런이라는 드론까지 개발하여
아덱스 2023에 공개했는데 세이런은 마치 새처럼 자연스러운 날갯짓으로 활공하는 주류형 생체 모방 드론으로 회전익과 고정익에 국한되어 있던 드론 시장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류의 움직임으로 천천히 접근 후 타격 직접 모터 스피드로 전환해 빠르게 적 전략 자산을 타격하는 자폭 드론입니다. 특히 그 비행 모습은 거의 새와 일치해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해내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를 흥미롭게 지켜본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시제기 2대를 구매하기 희망했고 실제로 2024년 7월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드론을 실제 사용해본 결과 드론의 생체 모방 설계와 고급 기술이 결합된 점이 매우 뛰어나다며 우리 군사작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의 협력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한화, LIG, 카이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8월 3일과 같은 방산 스타트업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한국 방산의 강함이기에 앞으로 기술력으로 승부보는 여러 신생업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 줄 평, 오늘 영상만 보면 중공군을 병신머저리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